안녕하세요. 부어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맨유가 세비야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홈 경기에서 먼저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음에도 경기 막판 두 골을 연달아 자책골로 허용하는 불운이 따르면서 2대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란 두 핵심 수비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악재까지 있었습니다. 맨유와 세비야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카세미르와 바란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카세미르는 최근에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로 인해 잉글랜드에서 열리는 대회들에는 참가할 수 없었고요. 바란은 지난 경기에 조금 휴식을 취했죠. 지난 에버턴하고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레시포드를 대체해서 앙토니 마샬이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세비야는 주말 라리가 경기와 비교했을 때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감행했습니다. 라멜라하고 페르난두, 구델리, 그리고 아쿠냐 4명의 선수를 제외하면요, 전원 그 선발 라인업이 바뀐 건데요. 먼저 그 엔네시리 대신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라키티치가 선발 출전했고요. 또 이제 좌우 윙인 힐과 수소 대신에 올리베르 토레스와 오캄포스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게에 대신에는 센터백인 탕기 디앙주,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센터백인 바데 대신에는 마르캉, 그리고 오른쪽 풀백인 나바스 대신엔 몬티엘, 그리고 골키퍼 자리는 드미트로비치 대신에 분우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양팀 모두 4-2-3-1 포메이션을 감행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는 게 있다면은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경기 연속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카세미로가 복귀했음에도 원래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내려오면서 대신에 이제 자비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거죠. 세비야는 최전방 공격수인 엔네시리가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면서 대신 이제 라멜라가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라키티치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된 가운데 올리베르 토레스와 오캄포스가 좌우 윙에 섰고요.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센터백으로 나섰던 구델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페르난두와 함께 호흡을 맞췄고요. 좌우 풀백은 아쿠냐와 몬티엘, 그리고 중앙 수비는 탕기니앙즈와 마르캉이 책임졌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홈팀 맨유의 공세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맨유는 킥오프하자마자 안토니가 스루패스를 찔러준 걸 산초가 받아서 슈팅으로 골을 넣었으나 산초가 패스를 받던 위치 자체가 옵사이드였기에 취소됐습니다. 이어서 맨유는 13분경에 마샬이 드리블로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에 들어가선 상대 수비 다리 사이로 정교한 패스를 내줬고, 이를 받은 안토니가 볼을 끌고 가다가 산초에게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산초가 드리블을 치다가 백패스 형태로 리턴 패스를 준 걸 안토니가 받아서 왼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키퍼 손끝 선방에 막혔습니다. 결국 맨유가 곧바로 1분 뒤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는데요. 산초의 패스를 받은 카세미로가 패스를 살짝 내줬고, 이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걸, 이를 상대의 옵사이드 라인을 깨고 들어간 자비처가 강력한 왼발 터닝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7분 뒤에 맨유의 추가골이 나왔는데요. 역습 과정에서 마샬이 수비 라인부터 공격 라인까지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상대 옵사이드 라인을 깨고 들어간 자비처가 받아서 그대로 치고 가다가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또다시 이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맨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이제 득점 찬스를 만들어 갔습니다. 32분경에 앙토니가 먼포스트로 정교한 크로스를 넘겨줬고, 이를 마샬이 다리를 쭉 뻗어서 패스를 내준 게 세비야 센터백 니앙주 맞고 흐른 거를 부페가 살짝 띄우는 슈팅을 가져갔으나 분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맨유에게 첫 번째 그 악재가 있었습니다. 구델리의 슈팅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태클로 막아내려다가 이게 그 팔꿈치를 맞으면서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주심은 옐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결국 부페는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누적으로 2차전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의도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뒤에 리산드로까지 있었기 때문에 옐로 카드를 줘야 되는 장면인가 싶긴 했었습니다. 세비야는 전반 막판에 그 추가 시간에 득점 찬스가 있긴 했었습니다. 라키티치의 코너킥을 니앙주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걸 데야 골키퍼가 이렇게 쳐냈고요. 이게 근데 위로 솟아오른 볼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으나 바란이 골라인 바로 앞에서 헤딩을 걷어내면서 맨유는 경기 막판 실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 기록은 맨유가 우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점유율에서도 57대 43으로 많이 앞섰고요. 슈팅 숫자는 7대 7이었으나 맨유의 슈팅들이 대부분 유효한 슈팅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득점이 맨유가 1.1골이었던데 반해 세비야는 0.41골밖에 되지 않았죠. 코너킥에서도 4대 3으로 하나가 더 많았고요. 이러한 가운데 그 후반전 킥오프와 동시에 양 팀이 교체 카드를 한 장씩을 썼는데요. 원래 그 중앙 미드필더 속성이 더 강하지만은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올리베르 토레스를 빼고 헤수스 나바스를 넣으면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바꿨습니다. 맨유는 센터백인 바란을 빼고 또 다른 센터백인 메가이어를 투입을 했는데요. 바란이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된 거는 부상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후반에도 맨유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그 47분경에 카세미로가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안토니가 접고 들어오면서 안토니 특유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61분경엔 역습 과정에서 완 비사카의 패스를 받은 안토니가 드리블로 치고 가면서 상대 수비 한 명을 제치고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아쉽게도 골대를 강타하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맨유는 62분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샬 그리고 산초를 빼고 에릭센과 베후르스트 그리고 엘랑가를 투입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세비야는 67분경에 라멜라를 빼고 정통파 공격수인 엔네시리를 교체 출전시킨 데 이어서 73분경엔 아예 그 센터백인 니앙주를 빼고 측면 공격수인 스소를 넣으면서 공격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건데 그 맨유는 81분경에 안토니를 빼고 펠리스트리를 교체 출전시키면서 교체 카드를 모두 활용했는데요. 맨유가 교체 카드를 다 쓴 사이에 세비야에 추격하는 골이 나왔습니다. 페르난두가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나바스가 받아서 엔네시리한테 컵백 패스를 준 걸 말라시아가 막아내려고 발을 쭉 뻗었으나 이게 공교롭게도 말라시아 다리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고요. 이게 또다시 공교롭게도 대야 다리 맞고 그대로 그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맨유 입장에선 다소 불운했던 실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그 말라시아의 수비가 다소 성급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엎친 데 덮친 격우 맨유는 87분경에 리산드로가 방향을 전환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미 교체 카드를 다 쓴 상태였기 때문에 맨유는 10대 11로 세비야를 상대해야 했죠. 거기다가 이제 리산드로가 빠지면서 센터백이 딱 한 명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세비야는 맨유의 약해진 높이를 적극 공략하기 시작했는데요. 추가 시간 1분경에 아쿠냐의 크로스를 엔네시리가 말라시아와의 경합 과정에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거를 데야 골키퍼가 손끝 선박으로 막아냈습니다. 이게 그 땅을 한번 튀기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막기 상당히 힘든 슈팅이었음에도 데야가 사실상 한 골을 막는 선방을 보여준 거죠. 리산드로가 빠지면서 말라시아를 센터백처럼 활용을 했는데 말라시아의 높이가 이제 문제로 작용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2분경에는 오캄포스의 크로스를 엔네시리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공교롭게도 메가이어 머리를 맞고 방향이 바뀌면서 데야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게 실점을 허용하고만 맨유였습니다. 두 골 모두 자책골로 내준 맨유였죠. 이대로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자체는 맨유가 이겨야 했던 경기였어요. 물론 슈팅 숫자는 12대 13으로 맨유가 하나 더 적긴 했지만요. 맨유의 슈팅들이 대부분 위험 지역에서 있었어요. 이로 인해 정작 슈팅 숫자는 하나가 더 적고도
기대 득점에서는 맨유가 1.8골로 0.6골에 세비야보다 3배가 더 많았죠. 즉 이 경기는 반올림하면 2대1로 맨유가 이겨야 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효 슈팅도 5대3으로 맨유가 앞섰고요. 점유율도 55대45로 맨유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심지어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맨유가 대부분의 시간을 공격을 주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안토니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또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을 당했고 또 이 실점이 전부 다 경기 막판에 자책골로 허용하는 불운이 있으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자책골만 2골을 허용한 거는 잉글랜드 팀으로 유럽 대항전에서는 2019년 11월 첼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첼시가 자책골 2골을 허용했던 상대팀은 바로 테나흐 감독이 이끌었던 아약스였습니다. 게다가 맨유가 유럽 대항전에서 2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거는 2011년 바젤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시는 3대3 무승부로 끝이 났었죠. 이번 경기에 대해 테나흐 감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골을 더 넣어야 했던 경기였다. 3골, 4골은 더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추가골을 넣는 데에 실패했고 그 부상으로 인해 불운한 순간들이 있었다. 바란이 전반전이 끝나고 빠진 거는 부상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요.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첫 선발 출전 경기였기에 우리는 교체 아웃 시켜야 했다. 안토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옐로 카드가 있었기에 카드를 조심하기 위해 교체 아웃 시켰다. 주축들을 교체시킨 이후 우리는 점유율을 잃으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또다시 불운한 장면이 있었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부상 후 교체 아웃되면서 우리는 10명으로 세비야를 상대해야 했고 자책골이 2골이나 연달아서 나왔다. 이는 정말 불운했다. 우리는 경기를 끝내야 할 때, 즉 추가골을 넣어야 할 때 넣지 못하면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를 이 경기에서 배워야만 한다. 하지만 2차전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맨유가 이렇게 불운들이 연달아서 발생한 거는 저는 체력적인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경기는 테나흐 감독이 맨유 지휘봉을 잡고 50번째 경기였습니다. 즉 기념비적인 경기였는데 불운하게 2대2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4월인데 벌써 공식 대회 50경기를 치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맨유는 이번 시즌 4개 대회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고요. FA컵 4강에 올라갔고요. 유로파리그 8강까지 오른 겁니다. 그것도 유로파리그는 심지어 플레이오프 2경기까지 치렀었죠. 그러다 보니 맨유가 계속 3, 4일 간격으로 경기들을 치르면서 선수들이 체력 저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제 부상자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부상이 연달아서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맨유 선수들이 지쳤다는 거는 하이 턴오버 숫자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격 진영에서 이제 소유권을 획득해가지고 공격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맨유의 하이 턴오버가 2번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세비야는 6번을 기록했는데요. 테나흐 감독은 압박을 매우 중요시 여기거든요. 최전방 공격수한테도 압박을 시켜요. 베오르스트를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임대에 영입한 이유기도 해요. 베오르스트가 맨유급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맨유는 사실 이 하이 턴오버를 한 경기에서 8개 이상씩 기록을 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는 2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죠. 이거는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방에서 압박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맨유 선수들이 지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건 이제 볼 경합 그래프인 건데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높은 선수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올리는 건데 맨유에서 볼 경합 승리 자체가 가장 좋았던 선수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인데 양팀 도합으로는 4위에 해당합니다. 1, 2, 3위가 전부 다 세비야 선수들이었어요. 이러다 보니 이제 맨유가 연달아서 이제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지난 에버턴전에서 레시포드가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자 테나흐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진단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건 다시 한번 일정 때문에 발생한 부상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우리는 우리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 6일 동안 3경기를
치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연달아서 부상을 당한 건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현재 잉글랜드 현지 언론들은 아킬레스 부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킬레스 부상이기 때문에 좀 장기 결장이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즌 아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루크쇼도 현재 부상 중에 있고요. 물론 루크쇼는 큰 부상이 아니다 보니까 조만간 복귀할 예정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가운데 맨유는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뉴캐슬, 토트넘, 에스턴 빌라, 그리고 브라이턴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요. 물론 맨유가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은 승점 차가 3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맨유는 당장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요. 또 이제 1차전 홈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친 가운데 세비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즉 유로파리그에서도 자칫 탈락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고요. 세비야 원정이 끝나면 또 이번에는 브라이턴하고의 FA컵 준결승전을 치러야 합니다. 첼시전은 연기가 된 건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너무 현재 맨유의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긴 해요. 그리고 브라이턴과의 FA컵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토트넘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 그 다음에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 그리고 브라이턴 원정까지. 여기가 이제 죽음의 일정들이에요. 왜냐면은 토트넘, 에스턴 빌라, 브라이턴 전부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는 팀들이니까 이 3연전에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맨유가 3, 4위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이후 일정은 다소 쉬운 편에 속합니다. 웨스트햄과 울버햄튼, 본머스, 풀럼으로 이어지는데요. 다만 문제는 맨유가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 사이에 경기를 치러야 되고요. 또 그러고 나서 FA컵 결승전도 치러야 하고,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올라가면은 그 경기까지 말 그대로 죽음의 일정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건 이번 경기는 맨유에게 있어서 상처뿐인 무승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맨유가 이 빡빡한 일정들을 이겨내면서 프리미어리그 4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을지, 리그컵 우승을 넘어서 FA컵과 유로파리그에서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지켜보고 앞으로도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